이번 시간에는 문헌 연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멋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추려고 하더라도 이 기본기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 혹은 뭐 자동차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 F1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훈련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문헌 연구를 좀 더 잘하고 그다음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문헌 연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문헌 연구의 목적은 결국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를 왜 하는 걸까요? 그 연구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연구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질문을 하나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을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왔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한 것, 뭐 이런 것만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요. 남들이 했더라도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을 답을 얻어가는 과정들, 이것도 모두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연구의 주제가 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성과가 더 향상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아졌는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수업, 뭐 이런 것들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맞느냐? 이전 것과 다른 건 없는데 아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하죠. 그러면 이거를 질문을 하든 학생들의 성과를 조사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 교육에서 결국 중심이 되는 것은 학습, 학생들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하는 건데 그 향상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평가죠. 그러면 어떤 평가가 가장 적절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또한 연구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엔 답이 있다. 그리고 답을 확인하는 과정. 이것도 연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가진 불만들, 그리고 우리가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에 가면 과학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실험이나 실습, 탐구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럼 암묵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학생들이 실험을 더 많이 하면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실험을 정말 많이 하면 과학을 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그 이전과 비교해서 조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제 외국인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 혹 그래서 외국인과의 그냥 말하기 동영상 같은 걸 그냥 많이 봐도 그런 외국인을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어에 더 익숙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확인해 보는 과정, 이런 것들도 다 연구가 됩니다. 질문 하나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연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그럼 어떤 연구는 10년이 걸려야 될 게 있고 어떤 연구는 6개월이면 충분한 게 있고 어떤 연구는 2, 3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연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문헌 연구도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연구는 결국 질문에 대해 답을 얻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헌 연구는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모르는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자, 이제 여행을 떠난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런던으로 가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찾아볼까요?
네, 런던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여행 책자들, 여행 책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은 언제고 그리고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 때로는 이미 다녀온 사람들의 블로그도 뒤져서 찾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정보들이 다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들은 좀 더 이전에 발간됐고 어떤 책들은 좀 더 최근에 발간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런던이 상황이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각자가 경험한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서도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주제 혹은 관심은 있지만 해보지 않은 것들을 미리 찾아보는 것, 그것을 문헌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 내용들은 실제로 내가 직접 보고자 하는 그것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내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미 했다 하더라도 문헌 연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사실은 남들이 한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문헌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이 꼭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헌 연구는 이미 남들이 한 연구들을 많은 연구들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결과를 뽑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연구는 영어에서 의문 인식 지도 이것에 관련된 연구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논문 12편에서 90개의 이 요소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면 중간을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네, 리스라고 하는 한국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그다음에 구글 학술지 검색 이러한 학술지에 대한 학술 논문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나는 12편의 논문을 포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나온 결과를 나는 다시 분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메타 분석은 이미 남들이 한 연구 중에서 결과 부분을 가져와서 그 결과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문헌 연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개의 케이스만 한번 살펴보면요. 테이블 5라고 된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의문 인식만 지도했을 때랑 의문 인식의 음철법까지 지도한 경우. 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큰가요? 네, 0.60, 0.81. 의문 인식 외에도 음철법을 같이 지도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군 패턴과 가군 패턴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효과 크게 달라지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연구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2010년대 초반에 한 거고요. 초등학생들의 과학과 관련된 태도에 대한 다양한 국내 연구들을 조사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각 논문을 검색을 해서 추출한 다음에 이것이 몇 년도에 누가 연구했고 학술지명은 뭔지, 그 다음에 학생 대상과 인원은 몇 명씩인지, 그 다음에 연구는 어떤 환경을 했는지, 방법은 질적 연구를 썼는지, 양적 연구를 썼는지, 연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과학 관련 태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등을 이러한 미리 사전에 정해진 표에 따라서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 과학 관련 태도를 검사한 몇 개의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인지적 영역의 A 파트,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의 A와 C 파트 이러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A, B, C는요 각각 과학, 그 다음에 과학자, 과학교육, 그 다음에 과학과 사회관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5의 결과만 보면요. 대부분의 이 과학 관련 태도 검사들은 과학 자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과학 자체에 대한 흥미, 그리고 과학
교육으로서의 학습에 있어서의 흥미, 이것을 주로 공통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이 수많은 연구들을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이미 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결과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문헌 연구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혹은 똑같은 것에 대해서 쟁점이 갈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쟁점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해보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처치에 대해서 어떤 연구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 A라는 처치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결과가 충돌하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연구 결과가 상충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 연구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연구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내가 한번 깊이 살펴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선행 연구를 이렇게 찾아보니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많아.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헌 연구는 이 자체로도 연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연구의 출발이 되는, 그러니까 서론으로서의 문헌 연구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연구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선행 연구, 그다음 문헌 연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문헌 연구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여주는데 목적을 둘 거야 라고 한다면 가치 판단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려 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에 나는 문제점을 찾고 도전을 해보겠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갖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구에 등장하는 숫자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서술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질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양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헌 연구, 선행 연구를 찾아볼 때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선택한 이 연구가 정말 관련이 되느냐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고 문헌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인공지능 교육 이렇게 검색어를 넣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모든 검색어의 결과가 정말 인공지능 교육을 반영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어떠한 교육을 다루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자체에서의 학습, 그러니까 모델의 트레이닝을 교육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한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내가 궁금한 거는 인공지능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가 궁금했지만 오히려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연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연구를 찾을 때 정말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도 중요해요. 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연구인지 이 연구는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뭐냐? 여기서 특징은 뭐냐? 여기서 한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뽑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결과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60% 긍정, 40% 부정. 네, 이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연구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60이 말하는 게 뭔지, 40이 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60을 택했는지, 왜 40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연구에서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대부분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거나 혹은 경험이 적을 때는 이러한 이 세 가지 요건이 내가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쌓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도구들을 활용하더라도 여전히 네, 사람에게 의존하는 어떤 부분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행 연구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리스라고 하는 이 국내의 학술 정보,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 방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의 정보를 얻는 간단한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 lib.dan국.a.kr 들어가시면 이 하단에 보시면 네, 여기 몇 가지 이 지나가는 배너들이 있습니다. 이 배너 중에서 리스 FRIC는요, 해외 학술 논문을 검색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쓰려고 하는 리스는요, 국내 학술 연구, 그러니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썼던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들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NDSL은 국가 연구로 수행했던 그 보고서들, 정책 연구 자료들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네, 저 리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네, 이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자, 그럼 가운데 있는 무엇을 찾고 계세요라고 하는 저 부분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키워드를 넣느냐가 사실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인공지능 이렇게 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야, 그럼 나는 교육 분야만 할 거야. 인공지능 교육. 그럼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면 교사까지. 그래서 분야와 핵심 키워드와 그 다음에 대상 이렇게 세 개를 넣으면 훨씬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 교사 이렇게 치면요. 아마 교사와 관련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교육 내용을 검색해서 알려주겠죠. 인공지능이라고 친다면 거의 모든 걸 다 보여주겠죠. 네, 그래서 키워드를 얼마나 잘 넣느냐도 능력이다. 그래서 키워드를 넣는 방법은 분야와 내가 관심이 되는 주제어 그리고 대상 이렇게 넣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학 핵심 역량 중학생 이렇게 넣는다고 쳐볼게요. 나는 관심사가 그러면 핵심 역량이에요. 그 중에서 과학 분야에서의 핵심 역량 그리고 대상은 중학생의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상단에 있는 바가 그 통합 검색,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해외 학술 논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네, 국내 학술 논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네, 소수의 논문이 검색이 되죠. 논문에 대한 검색 건수를 늘리려면 네, 키워드에서 하나씩 빼보면 되겠죠. 네. 과학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대신에 예를 들면 과학 역량 중학생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검색어를 조절해 볼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 12개를 뭐 지금은 개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0건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럼 500건을 모두 다운로드해서 모두 읽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리고 그 논문이 운이 좋게도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은 이걸 판단하는 게 전문가로서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먼저 개인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야 그 정보가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논문이 있습니다.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핵심 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 이런 연구들이 있고 그 아래 또 이런 연구가 있죠. 자, 그럼 이 연구는 얼마나 가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글을 읽을 때는요, 목적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마치 우리가 학생 때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판적인 혹은 평가하는 관점에 있어서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분석적 독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핵심 역량에 함양에 미친 효과라는 논문입니다. 2020년에 수행됐고요. 자, 이 연구를 보면요.
먼저 궁금한 점들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이라는 게 뭘까요? 아, 이거 나만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검색해 봐야죠.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이 뭐지 도대체?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핵심 역량 함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NCIC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를 잘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교반, 실험반 50명을 선정하였다라고 했어요. 요약에 보면. 자, 이 비교반, 실험반을 선정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실험군과 통제군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주되 예를 들면 한쪽엔 주고 한쪽은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교재가 하나 개발됐어요. 그러면 A반에 1반에는 그 교재로 수업을 해요. 2반은요. 그 교재가 아닌 원래 쓰던 교재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교재가 다르죠. 그럼 1반과 2반의 최종 성적이 달라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실험 연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원래 보건이나 의학학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뭘 더 주고 안 주고 자체가 사실은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새로 나온 A라는 교재가 굉장히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반은 아무 선택 없이 그냥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좋은 거라고 할 때는 2반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보통 보건이나 의학학에서는 택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위약을 주죠. 가짜약. 그래서 내가 진짜 약을 먹는지 가짜 약을 먹는지를 모르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두 개로만 나누느냐? 그게 아니라 사전과 사후에 하는 검사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사후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서로 다른 집단으로 묶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이 실험력 quasi experimental research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구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초록을 보고 지금 분석한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향상되었다,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실은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리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능동적 학습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능동적 학습자는 도대체 뭐냐? 학생은 스스로 과학 지식을 구성해 나간 능동적 학습자라고 했는데 이 능동적 학습자는 뭔지 어떻게 정의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의논을 제기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서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2015 과학과 핵심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이게 지금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해외의 사례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빠트린 논문은 없을까? 왜 이것만 가져왔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완벽한 문헌 연구라면 충분히 가져오겠죠. 근데 이게 이러한 서론을 쓰는 것에서 연구는 보통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되는 일부 연구만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탐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면 사실은 역량이 함양된다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모든 과학과 핵심 역량 5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이 다 함양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핵심 역량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함양되는 걸까요? 어떻게 측정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자, 방금 이 끝부분마저 이제 서론의 일부가 약간 잘려서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연구 목적을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역량이 변화하는지를 보려고 한다고 하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설명을 보면 앞서서 궁금했던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이 뭔지 사실은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연구 논문이 되려면 내가 정의한 용어를 앞에서 미리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 부분은 과학과 핵심 역량에 대한 5가지 설명입니다.
네, 이건 교육과정을 찾아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5가지가 연구에서 얼마나 관련되는지, 향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겠죠. 자, 이번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을 쭉 보시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플레이 정지시켜놓고 보시고 이어서 봐도 좋고요. 자, 일단 연구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총 92명이죠. 그리고 50명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게 과연 충분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통계에서 50명은 충분한 인원인가?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시민 역량, 그 다음에 인식 검사라는 걸 활용했는데요. 과연 이 도구는 믿을만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크롬바 알파 값을 얘기를 합니다. 크롬바 알파 값이 과연 이 도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지표입니까? 이 고민도 던져봐야겠죠. 뭐 좀 더 잘 모른다면 그럼 크롬바 알파는 뭐죠? 이렇게 질문해보고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3분이 상중 하로 아마 나눴을 겁니다. 3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7명, 7명, 6명 이렇게 집단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의 목적은 뭐고 왜 하필 6명 혹은 7명만 선택했죠? 라고 질문해 볼 필요도 있죠. 자, 다음은 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 분석 부분입니다.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실천 단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을 할지 혹은 그런 수업을 하지 않을지 자기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과학 실천 외에 나머지 요소가 동일한 건 맞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과학 실천 기반 수업에서 그 과학 실천을 한다는 거 외에 나머지 게 동일해야 정말 과학 실천 기반 수업 때문에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나머지 요인까지 너무나 많이 바뀌면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방법은요. 그리고 안코바라고 하는 공분산 분석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공변량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공분산 분석이 과연 적절한가도 봐야 됩니다. 공분산 분석을 썼다는 얘기는 이 사전 사후에 의한 차이까지도 한번 비교해 보겠. 그것에 의한 효과까지도 나는 고려해서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결과 부분이 나옵니다. 뭐 과학적 사고력부터 시작해서 5개를 소개하겠죠. 과학과 핵심 역량 5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요. 일단은 대체로 실험반과 비교반을 쭉 봤을 때 실험반에서의 점수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비교반도 올랐지만 비교반보다 점수가 더 잘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검사를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전에 한번 풀었던 건 좀 더 쉽게 풀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효과는 없을까요? 혹은 이 5가지 핵심 역량이 정말 명확히 구분되는 게 맞을까요? 구분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무슨 뜻이냐? 과학적 사고력 안에 사실은 과학적 탐구 능력이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과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면 나머지 2개가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5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 사실은 여기서는 나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향상되는지를 본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러한 5점의 리커트 스케일을 대부분 활용합니다. 이건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면담 결과의 목적을 아까도 궁금했지만 이 면담이 과연 이 통계적인 결과를 잘 지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교사가 쭉 내용을 썼죠. 그렇죠? 듣기 전에도 있긴 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나아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라고 해요.
이게 참 모호한 응답이죠. 능력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원래 나한테 있었어. 그런데 또 같은 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그걸 또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다면 이 양적인 결과와 질적인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면담 차원에서는 과연 누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질적인 면담의 중요한 어, 이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질문을 하는 사람보다 응답을 하는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잘 의견 표현하는 것이 더 면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도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상대방,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답하기 편한, 그러니까 혹은 기대하는 그 답이 뭔지를 생각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방식을 매우 주의 깊게 사실은 이런 것에서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력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상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이것을 과학적 문제 해결력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반박하는 증거나 자료 수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능력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죠. 실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자기 의견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까요? 반박하는 쪽으로 움직일까요? 물론 내 의견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느냐,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박스 문항 18에 있는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마지막 결과입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요. 5가지 핵심 능력이 다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났을까요? 이 부분도 잘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수업하면 될까라고 하는 걸 답을 주나요?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도 늘어났을 거니까 지식도 앞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마지막 참고 문헌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용을 했는가 보는 건데요. 사실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 중 하나는 인용된 논문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연구가 정말 잘 수행된 연구라면 이 참고 문헌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논문들, 그냥 가치 있는 논문들을 인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을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펴보면요. 여기 몇 가지 논문들이 쭉 있는데요. 특별히 이 토론이나 토의와 관련해서는 여기는 춘이라고 표시된 부분 보이시나요? 춘 and 엘모 실버라고 하는 저 연구가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연구는 우측에 산도발이 연구한 Understanding Students' Practical Epistemologies and Their Influence on Learning Through Inquiry 이렇게 한 이 연구도 되게 중요한 연구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연구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때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이 선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이 Science Education 이런 저널은 이미 역사가 굉장히 80년 이렇게 된 아주 국제적인 유명한 저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널에 게재된 것들이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논문을 어디서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찾은 논문을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으면 될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렇게 읽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논문, 읽어야 될 논문이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는 점이죠. 그 점 때문에 이 자동화된 문헌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가급적 코딩 없이 이 선행 연구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지 분석, 서지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이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 정보, 그다음 이 논문의 저자가 누군지, 제목이 무엇인지, 언제 발행됐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형식을 구성하는 참고 문헌, 그다음에 특징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양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블리오 매트릭스라고 하는 R 스튜디오에서 활용 가능한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R 스튜디오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R 스튜디오는 어떻게 설치하면 될까요? 먼저 그 부분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 R 스튜디오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이는 저 URL을 통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껍데기예요. R을 실행시키기 위한 껍데기고요. 그래서 R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스텝 1, R을 먼저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R을 설치하려면요, 여기는 다운로드 앤 인스톨 R을 누르면 이런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OS에 맞춰서 실행하면 됩니다. 저는 맥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걸 클릭했고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거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설치하면 될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한 분들은 자, 이거를 쓰십시오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베이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 인스톨 R 스튜디오 데스크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R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자, 눌러서 들어오면요. 누르면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윈도우즈 쓰지 않는 경우는요. 이 다운로드 R 스튜디오를 들어가면요. 여기에 무엇을 설치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공짜고 하나는 1년에 약 1,000불을 내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공짜로 된 것들을 써도 됩니다. 굳이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잘 완료를 했다고 한다면 자, 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R은 이렇게 몇 가지 창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좌측 상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 스크린은요, 그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이 왼쪽 아래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부분은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은요, 그래프나 혹은 내가 현재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 비블리오 매트릭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논문, 그러니까 마시모 아리와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개발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 내용에 대한 것은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비블리오 매트릭스, an art tool for comprehensive science mapping analysis라고 하는 저 Journal of Informatics에 게재된 저 논문, 2017년에 게재됐고요. 저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비블리오 샤인이라고 하는 몇 번의 그 프로그래밍 없이 클릭만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과정은 이래요. 일단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데이터를 클릭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비블리오 매트릭스를 통해서 정교화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걸 다 손으로 짜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으로 짜지 않고 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아까 그 두 가지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실행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창이 떠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좌측 상단에 커서가 깜빡거리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나오죠, 그쵸?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네, 비블리오 매트릭스라는 걸 쳐주면 됩니다. 혹은 여기에서 비블리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네, 검색해서 쓰셔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 깔려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친 다음에요. 엔터 하고요. 그 밑에 비블리오 샤이니라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run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나요? 이 run은요, 해당 줄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줄에 커서를 놓고 run. 그러면 알아서 그 다음 줄로 내려가거든요. run. 그러니까 맨 위에 줄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커서를 놓고 run 버튼을 2번 누르면 여러분들은 이 비블리오 샤인이라고 하는 비블리오 매트릭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이 반응형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웹페이지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실습을 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이제 있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실습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클래리베이트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우리가 SCI라고 표현하는 그 저널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 회사입니다. 얘네들이 실제 저널을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발행한 저널의 등급을 매기는 일종의 네, 그 경제에서는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래리베이터 어널리틱스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자, 거기에서 검색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네이처 오브 사이언스, 과학의 본성이라는 것을 교육에 출판된 논문들을 검색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 3,991건이 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보면 내보내기라고 보이나요? 내보내기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가 똑 뜨죠. 이 중에서 일반 텍스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자, 먼저 그럼 여기 있는 콤보 박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사용자 지정 선택을 해도 됩니다만, 저자, 제목, 출처 정보만 받을 거냐, 아니면 저자와 제목과 출처, 나는 초록까지 필요해. 그게 아니라 논문의 상세 정보가 필요해. 아니야, 나는 거기에 무슨 논문 인용했는지까지 다 필요해.를 골라 선택합니다. 물론 상세 정보를 선택하면 한 번에 1000개까지 할 수 있고요. 상세 정보 및 인용 문헌 이걸 선택하면은요 5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3,991건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500개 단위로 끊어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해서 받은 다음에 또 받으면 그 다음 501번부터 1000번까지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1001번부터 1500번까지 하고 또 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네, 상세 정보까지 사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받은 파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일반 텍스트 파일로 받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 데이터 부분에 보시면 import or load files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mport raw files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브라우즈를 누르면요. 네,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파일은요. wos 언더바 nos.txt 파일입니다. 약 24메가 정도 되죠. 요거를요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총 3,991건 그리고 어떤 논문들인지를 이렇게 데이터 쫙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데이터셋의 메인 인포메이션을 눌러볼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요. 자, 코딩 없이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기다려 볼까요? 그 간혹 이걸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에러를 잘 잡으려면 사실은 원래 이렇게 클릭하는 방식이 아니라 R 코드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 정보를 볼까요? 네, 타임 스팬 1965년에서 2022년까지 논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스는요. 네, 총 471종류의 소스. 아마 대부분 저널일 겁니다. 그리고 average years for publication.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9건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각 논문마다 인용 횟수는 24건. 그다음에 뭐 이하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티클이 3,700개, 그 다음에 북 챕터가 2개, 그 다음에 얼리 액세스, 그러니까 미리 빨리 억셉트 된 걸 미리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프로시딩, 어디 이제 학술 대회나 컨퍼런스에 실렸던 것들도 한 90건 정도 되죠.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다 줍니다.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어, Annual Scientific Production. 그러니까 1년에 몇 건씩 출력 나왔는지 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65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게 지금 어느 시점으로 보면 될까요? 2005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2022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 작년보다는 적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속적으로 중간에 하나씩 줄긴 합니다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요. Average Citations per Year인데요. 네, 이 논문당 인용 횟수에 대한 거입니다. 그 다음에 Three Fields Plot는요.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축들을 2차원으로 이어갑니다. 저자와 그다음에 출처와 키워드 이렇게 이은 거예요. 개수는 20개씩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럼 제일 왼쪽이 뭐라고요? 저자. 그 다음은요.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참조했느냐예요.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는 어떤 키워드 관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러면 저자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는 어떤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은요. 지금 에커슨, 그 다음에 압델 할릭, 그 다음에 레더만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랜디 벨, 그 다음에 트로이 세들러, 그다음 이런 여기까지네요. 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네이처 사이언스, 네이처 사이언스, 네이처 사이언스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미국은 이런 거 되게 연구하는 거 좋아하네. 그러면 쭉 내려가서 영국 사람들 한번 찾아볼까요? 영국 사람들은 누구냐? 네, 카야, 세이버 어듀란, 길버트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어듀란은 어디로 가느냐? 어듀란 역시도 네이처 오브 사이언스 많이 다루긴 하죠. 왜냐면 네이처 오브 사이언스로 묶었으니까. 그거 아닌 부분으로 가는 걸 보면요. 아규멘테이션, 그러니까 논변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클 로스는요. 이 사람은 아니고요. 잘못 봤습니다만. 네, 여기 스페인 그다음에 존 길버트. 존 길버트는 사이언티픽 리터러시 쪽으로 가네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에서 과학, 그다음에 키스 테이버 같은 경우는요. 개념 변화 쪽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뭐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가장 논문 이 과학의 본성이라는 키워드 가장 관련이 큰 사람들을 논문의 숫자로 쭉 비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의 본성 주제로 누가 논문을 많이 썼나요? 이 얘기예요. 자, 첫 번째 1번이 시벌 어듀란, 2번이 노먼 레더만, 3번이 파우드 압델할릭, 그다음 네 번째가 울프 마이클 로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베일 에커슨. 이런 순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등장하냐? 이런 워드 클라우드도 제공해요. 키워드 플러스로 제공하는 워드 클라우드 혹은 트리맵이라고 해서요. 이 어떤 키워드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워드 다이나믹 혹은 트렌드 토픽을 볼까요? 이 트렌드 토픽을 보면 이게 X축이 시간, 그다음에 이 Y축이 빈도인데요. 위로 갈수록 빈도가 큰 것, 그 다음에 선이 연결된 것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데이터가 많죠?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워드 미니멈 프리퀀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올리면 됩니다. 글씨가 크다. 그럼 글씨는 약간 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words per year도 예를 들면 5개냐 몇 개냐 많으면 그냥 난 3개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훨씬 개수가 줄여진 것들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각 연도별로요, 어떤 토픽들이 많이 다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99년에는요, 사이언티픽 날리지라는 게 있었고요. 2019년에는요, 네, 러닝 인바이런먼트나 네, 그다음에 그 서포트 툴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 바이 커플링은요, 같이 등장하는 것들을 말해요. 같이 등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서로 관련성이 높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저자가 같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두 저자가 같이 협력을 많이 하는구나. 키워드가 같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런 키워드의 느낌으로 가장 많이 분석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것들은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건수가 많을수록 분석이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면 네, 결과는 나올 테니까요.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덩어리로 묶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 이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크게 네 덩어리로 그룹을 묶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룹 살짝 되면요. 논문들이 쭉 나오죠. 저 논문들이 궁금하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클러스터를 눌러서 보면 됩니다. 두 번째가 궁금하나요? 네, 1, 2, 3, 4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쵸? 네, 요 연구들을 실제 엑셀로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클러스터 번호들도 다 등장을 하죠. 네,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어 어커런스 네트워크는요, 공동 출현이에요. 다 여기서는 대부분 이 단어의 공동 출현을 의미합니다. 네, 개수를 조정을 하면 이 노드에 몇 개까지 등장시킬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히스토리오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서로 그 시대에 아주 도미넌트한 연구들은 뭐였고 그 연구는 그 다음 어디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네, 실행해 보면요. 네, 트렌드 토픽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앞서서 트렌드 토픽이 하나 있어요. 트렌드 토픽은 그냥 그 해 혹은 그 기간에 얼마나 그 토픽이 많이 등장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서로의 인용 관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일 끝에 있는 그 지롤 이직이 쓴 그 2011년 논문은요. 무엇으로부터 또 관련이 있냐면 2006년 롤라 크시페 연구, 그다음에 2003년에 조나단 오스본의 연구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조나단 오스본 하단에 있는 이 연구는 다시 2002년에 노만 레더만의 2002년 연구. 그 이 연구는 또 노만 레더만의 1992년의 연구.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990년 낸시 브레이크하우스의 1990년 연구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어떠한 계보를 잇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건 뭐냐면요. 이 네이처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 3991건에 대한 상세 네, 정보 및 인용 문헌을 전부 받았고요. 그 받은 한글 파일을 네, 비블리오 샤이니를 실행을 해서 그냥 단순히 네, 열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화면 캡처를 하실 수도 있고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하면 네, 굳이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를 짜지 않더라도 사실은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네,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직접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서지 정보 분석의 원리는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단어의 네트워크를 찾는 겁니다. 저희가 문장 3개를 제시했어요. 인공지능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은 대부분 명사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인공지능, 과학기술, 발전, 기여, 교육 환경 개선, 도움. 나머지는 조사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를 날리고 이 명사만 둔다고 합시다. 그 다음 문장에서도요. 명사만. 그 다음 문장에서도 명사만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제일 등장을 많이 한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만큼 등장 많이 한 게 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공지능과 도움을 가장 큰 글씨로 썼습니다. 자,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작은 것들은 점점 더 작은 글씨로 쓰는 거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 안에서 같이 등장한 것들은 같은 선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한 것을 그래프 네트워크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들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 오른쪽의 그림 보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발전, 뭔가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은 주로 우리의 삶이나 성적,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걸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한 도식화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이 몇 가지 예 중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코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논문 A는요. 1, 2, 3번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1번부터 3번까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논문 B는요. 3, 4, 5번을 인용하고 있어요. 논문 C는요. 1, 2, 3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인용하는 논문이 겹친다는 얘기로 봤을 때 A, B, C 중에 서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는 뭘까요? 아무래도 A와 C가 되겠죠. 왜냐? 비슷한 논문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A와 C의 유사도를 이렇게 보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제가 아주 편리한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드렸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 시각,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그러면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선행 연구를 다 했으면 그 다음 작업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선행 연구에서 찾지 못한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쓴 논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러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온라인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도 이탈 문제, 그다음 실제로 포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이제 서론입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한 이 서론 부분에서의 문헌 조사는요. 제가 주장하는 것들을 담기 위한 목적도 있으면서 동시에 선형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이미 해결한 사례가 있으니 나는 그렇게 접근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다른 측면은요. 쟁점을 아까 찾기 위해서 문헌 연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쟁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과학은 사실 실증주의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걸 다루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다. 교육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과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동시에 품고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진술을 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 연구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연구는 과학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 연구들을 종합한 문헌 연구고요. 이 그림 2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과학은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선은 긍정적으로는 관련, 점선은 부정적인 관련, 그 다음에 선이 두꺼워질수록 더 그것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관련성이 크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과학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평가하는 것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개인적 가치나 경험은 그 평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나는 의사결정할 건데 하는 그러한 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은 도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런 구성을 하다 보면 과학의 본성 혹은 방금 얘기한 과학의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그런 연구 간의 차이점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결과를 잘 분석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하는
네, 가장 전통적인 방법부터 익히면서 하나씩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내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검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검색을 해서 검색한 목록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목록 속에서 관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잘 판단해서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헌 연구라고 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걸 모두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검색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내가 하는 관심 주제와 관련이 없어 라고 하면 리스트에서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선술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과학 관련 태도로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1차적으로 300건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과학 관련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그 중에서 240개밖에 없었어. 60개는 그와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60건을 제외했어. 라는 얘기를 네, 문헌 연구할 때는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논문을 검색을 했으면 이제 논문을 읽고 분류를 하거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컨텐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A라는 논문이 나오면요. 아, 이건 몇 년도에 나온 거지? 저자는 누구지? 논문 제목은 뭐지? 학술지명은 뭐지? 대상 학년이나 대상 방법은 누구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표를 체크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이것은 양적 관점으로 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틀을 하나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을 덤으로 또 하나의 컬럼을 추가해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제가 이 연구와는 상관없이 이 과학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정리한 것들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저자 제목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 그다음에 논문은요 1989. 이 위에 상단의 거는요 주제가 되기도 하고 논문 제목이 되기도 해요. 아,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19세기 20세기에 이 다양한 과학자들이 예술적인 활동들을 굉장히 즐겼구나 하는 걸 정리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미적 가치에 대해서 응답한 것들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러면 나중에 과학자들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오늘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궁금한 점을 담을 때 서론에선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필요한 정말 내가 다음에 꼭 인용하고 싶은 거라면요. 그 인용 문구 전체를 다 가져오면서 따옴표를 해서 저장해 놓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으로 요약해서 메모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방금까지는 하나하나에 대한 논문의 정리 방법이라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 모든 것들 종합하면 뭘 뜻하는지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별 논문에 대한 정리 내용을 따로 있고 그 논문 전체를 다 요약한 무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헌 연구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크게는 이 문헌 연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글쓰기의 관점에서 문헌 연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됐기를 바라고요. 한번 직접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